자, 최백은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또 예, 안녕들 하십니까? 네. 책 얘기 먼저 할까요? 오늘 아마 뉴스를 접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기재부가 매달 그 재정 동향을 발표합니다. 6월 달까지 우리나라 올해 재정 적자가 103조 4천억 원입니다. 오. 우리나라 올해 1년 예산이 656조 3천억 원입니다. 거의 6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규모가 펑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안 생기죠. 코로나 팬데믹 때요. 그때 전 세계가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었죠. 경제활동 할 수 없다 보니까요. 그때 1년치 재정 적자가 112조 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6개월 만에 103조 4천억 원이에요. 야. 충격적인 수치죠. 제가 밖에서 듣다 보니까는 마지노선을 넘었다 표현을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새로운 나라를 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지난 한 2년 동안에 완전 엉망진창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새 집을 지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이 기재부 개혁 안 하면요, 나라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왜 기재부 관료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이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책 광고를 아주 훌륭했어요. 막 긴장감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바로 이 책입니다. 100권만 더 나가면 10,000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하하, 일본 이야기. 광복절이니까요. 내년이면 이제 80주년 되는데 일본 경제는 이미 오래전에요. 이류 경제로 전락한 나라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아직도 숭배하는 이런 집단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꽤 많다는 것이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뭐 이류 국가로 전락한 나라를 왜 이렇게 숭배를 못 해가지고 안 달랐는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뉴라이트가 준동하는 가운데 당신들이 숭상하는 일본 경제의 실체를 알려줄게. 초창기만 하더라도 아베 경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떠들던 사람 많았었습니다. 자, 넘겨봐 주세요. 교수님 많이 드셨네. 일본 경제가 문재인 정권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를 기록했습니다. 5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연평균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1%로 이제 이게 반등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하고 윤석열 정권 때하고 한일 간의 연평균 성장률 격차가 이제 파란색 수치하고 빨간색 수치로 이제 해놓은 거고요. 이러다가 일본한테 역전당하겠어, 이거. 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2022년 5월 10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유를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거의 10% 정도 하락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문재인 정권 시절에 16%, 34%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거의 멈췄고. 예. 참 일관되네. 모든 경제 지표가 다 똑같아요. 모든 경제 지표가 그래. 모든 경제 지표가. 윤석열 정권 찍고 난 다음 달부터. 예. 야.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80년대에는 잘 나갔었죠. 소니 워크맨 같은 경우. 일본의 전자제품은 이게 최고였었죠, 세계에요. 일본이 뉴욕을 다 사버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1987년도에는 전 세계 수출 시장의 점유율이 10%를 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2012년 말에 아베 정권이 출범하죠. 아베 정권 출범하기 전에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4.4%였었어요. 아베노믹스는 수출을 늘리겠다는 거였었어요. 내수가 그러니까 안 증가하니까는 결국은 수출을 돌파하겠다는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자.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자. 엔화 가치 떨어뜨리게 되면 일본 제품이 싸지니까 수출이 많이 될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출이 잘 된다면 돈 찍어가지고 다 하면은 다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죠. 저거 다 혹세무민의 경제학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12년에 4.4%였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도요. 그 아베노믹스는 그걸로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2.9%까지 무너졌어요. 영향력이 없는 국가로 돼버린 거예요. 지난 8월 5일 날 주가 대충격이 있었었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한 12.4%가 폭락을 했었고 우리나라가 뒤를 이어가지고 코스닥이 한 11.3%, 그다음에 코스피가 한 8.8% 정도 하락을 했었던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은 한 2, 3%뿐이 하락 안 했었어요. 지난 한 열흘 동안에 회복이 됐는데 우리나라 아직 회복이 안 됐죠. 주가가 폭락한 것에 대한 배경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는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한 거를 아실 거예요. 캐리라는 것이 운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트레이드는 거래한다는 얘기고요. 일반인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일본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엔화를 싸게 빌려가지고 금리 차로 돈 장사 하는 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했다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금리를 거의 안 올렸었잖아요. 2016년도부터 마이너스 0.1%였었는데 올해 이제 3월 달에 0.1%로 플러스 구간으로 이제 인상을 했죠. 그랬다가 7월 말에 이제 0.25%까지 올렸습니다. 이때 이제 7월 31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엔화가 비싸지면서 한 4조 한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큰 규모죠. 그 돈이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이제 저희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가 낮아서 싼 엔화를 빌려다가 금리차를 이용한 돈 장사를 하다가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 버리니까 그 메리트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청산한다. 이 장사는 끝내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 일본 시장이 대폭락했다.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교수님은 거기 더해서 남들이 말하지 않는 포인트를 내가 말하겠다. 그런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교수님 왜 하신 거예요? 아니, 조수 역할을 잘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데니까요. 2022년 이제 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렇죠. 예. 네,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5월달, 6월달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이게요. 2.2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올라가니까 당혹스럽죠. 수입 물가가 보게 되면 4월달부터 급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너무 낮으니까. 그렇죠. 엔화 가치가 폭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행 많이 갔잖아. 160엔대까지 돌파했잖아요. 4월달부터 이게 그러니까 폭등을 해요. 수입 물가 상승률이요. 9.5%까지 6월달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을 이제 이게 부추긴 거죠. 이 엔화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이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까 봤듯이 수출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수출은 늘지 않고 예. 수입해야 되는 물건값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달러로 환산하는 국민 소득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엔화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제 너무 심하다고 드는 거예요. 브랜지 선이 뭐냐면 일본의 외환 보유액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이렇게 떨어지고. 예, 이제 외환 보유고를 동원을 해가지고 한 1조 2,900억 달러 정도 있던 것이 1조 2,200억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엔화 방어하느라고. 그렇죠. 엔화 방어하느라고. 엔화가 이제 막 160엔까지 막 돌파하고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면요.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있잖아요. 예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한 1조 1,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교수님, 우리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내용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는 예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1조 1,400억 달러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던지고 팔고 떠나게 되면은 이걸 달러로 바꿔갖고 나갈 게 아닙니까? 외국인이 왜 떠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 국채가 네. 매력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네. 던지고 팔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국채를 근데 왜 파냐고요, 그때? 일본의 금리가 지금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갑자기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처분하고 네. 떠나려고 할 때, 네. 떠날 땐 달러를 바꿔서 갖고 떠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방어를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예? 방어를 못하게 되면 달러 값이 폭등하니까는. 잠깐만요, 교수님. 이게 어려운가? 자, 엔화가 너무 약세여가지고 일본 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소진해 가며 방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국채가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외국인들이 대거 떠날 때 이제 달러로 바꿔야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달러를 또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달러로 바꿀 때 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는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처분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더 떨어지기 전에. 달러로 바꿀 때 손해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마지막 방어책이 뭐냐? 외환 보유액이죠.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터졌느냐? 그 방어할 수 있는 달러가 없어가지고 1997년 말에. 그렇죠? 네. 근데 예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규모가 1조 1,400억 달러인데 일본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1조 2,200억 달러. 그러니까 얼마 차이예요? 한 800억 달러뿐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얼마 오랜만에 듣는다. 800억 달러뿐이. 거의 같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오케이. 1조 2,200억 달러가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에 일본은행의 마지노선이에요.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당신들이 언제 떠나든 우리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어 하는 액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찰랑찰랑하다 지금. 그렇죠. 아, 오케이.
예스. 더 이상 소진할 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온 거야. 1조 오케이. 2,500달러까지 오케이. 되니까. 교수님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 계속 떨어지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계속 더 떨어져 근데. 예? 떨어지고 앉았어요. 그럼 마지막 방어선이 뭐예요? 금리 올리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왜 방어선이 됩니까? 금리 올리게 되면 돈이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입이 되니까. 네. 금리를 그게 소위 낮춘 엔캐리 것은 애초에 그 아베노믹스로 돌아가가지고 일본 엔화 약세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수출이 잘 되라고 한 건데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돌아온 거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맞다 안 맞다 말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엔캐리 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금리가 낮아가지고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게 방어가 안 돼. 더 이상 그래서 금리를 올렸어요. 수출도 안 늘고 네. 엔저 해봐야.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거예요. 완전히 이해했어. 그 엔화를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도 늘리고 하려고 했는데 수출은 안 늘고 그 사이에 오히려 전 세계 수출 비중 계속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꼭 수입해야 되는 물량은 있는데 그 수입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여기가 따라왔어요. 자, 따라왔죠. 그래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올렸어. 마지막 수단인 거죠. 근데 오케이. 이제 그동안 금리 못 올린 이유들이 많거든. 금리 올리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을 엄청나게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애들이 이제 손해를 보지요. 재정의 이자 부담이 증가해요. 안 그래도 국가 재정이 엄청난데. 그렇죠. 2022년도부터 이제 파란색 수치가 재정 이자예요. 10조 엔을 넘어가는 거죠. 저게 일본이 이제 국가 부채가 1등이니까. 네. 이게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1.8%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일본의 성장률이 이 정도뿐이 안 나오거든요. 명목 성장률이. 그러니까 성장한 거를 다 이자 부담으로 정부가 그렇게 날려버리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런 금리 인상을 그동안 한 거란 말이에요. 못했는데 궁지에 몰려가지고 인상을 한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요. 오케이. 이거 달러 풀어도 방어가 안 되고 그러니까 160엔대도 붕괴되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한없이. 일본 금리 얘기가 재작년에 나왔을 때 145가 마지노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145는커녕 160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160엔대를 돌파했었죠. 달러 대 엔화의 비율이. 그렇죠. 예.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수님 이거 언제까지 있어요 이거?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자, 압축해 주세요 이제. 예. 그 금리 인상도 하기 어렵고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기들 경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한 거야. 오케이. 예? 이래서 자,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위에 거는 뭐냐면요. 미국의 이제 3대 주가 중에 나스닥이라는 것이 주로 기술주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보게 되면은 4월 달에 한번 출렁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하고 주가는 되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교과서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있는데 미국의 신현물 국채 수익률인데 이게 올라가잖아요. 교과서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교수님 이거 어려운데? 다음에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있어. 자, 4월 달에는 금리하고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는데 7월 달에는 같이 움직이더라 이거. 오케이.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주가도 같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케이. 요 이해했어. 이게 7월 달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5일 날 충격 이전에 이미 7월 달부터 주가는 꺾이기 시작했었어요. 오케이. 꺾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행이 금리 올리면서 거기다가 충격포를 하나 더 준 거야. 이걸 여러분 첫 번째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 어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 금리하고 주가가 방향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건 알아들었어요. 엔화 가치가 162엔 정도까지 이렇게 돌파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미 7월 10일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금리 올려서 의미가 뭐예요? 엔캐리 트레이드라 그러는데 네. 엔화 가치는 이미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하기 전부터 꺾였었다 이거예요.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를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이미 7월 10일 이후부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진행됐었다 이거예요. 그 친구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 그렇죠. 그 그게 얘기를 안 있었다 하고 이거야. 있는데 교수님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엔캐리 트레이드만 얘기하는데 모두들 그 이전부터 징후가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길게 하신 거구나. 그렇죠. 엔화 환율을 통해서 그 징후를 읽을 수 있었다. 교수님은 알고 있었다. 아니, 교수님 만세. 자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그러면요 넘겨보세요. 이거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자, 0.15%포인트 올렸는데 주가가 대폭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 일본, 이 은행 총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리 더 이상 인상 안 하겠다는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던졌잖아요. 금리 인상 안 하겠다. 네. 그럼 일본 은행이 금리를 더 이상 인상 안 하면 진정된 거냐? 아니라 이거죠. 7월 달에 금리 인상 전에도 이미 떨어졌다. 왜?
미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세로 반전하니까는 그럼 뭐냐면 이거는 엔화의 금리도 미국의 금리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가 낮으냐가 이겨준 거잖아. 일본 은행만 금리를 올리고 내린다고 해가지고 엔화 가치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더 이상 안 올린다고 해가지고 해결책이 아니라 이거죠 지금. 교수님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일본 경제는 이류 경제라고 시작하셨는데 일본은 자기 힘으로 자기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 그렇죠. 그래서 숭상할 경제도 아니고 숭상할 국가가 아니다. 이거죠.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8월 5일에 경험했던 것은 예고편일 수가 있다 이거죠. 이번에 대폭락은 신호탄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일본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 제일 많이 충격받은 게 대한민국이라 이거예요. 네. 우리 경제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뉴스공장에서 그동안에 몇 달을 얘기를 해서. 그 윤석열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는 백척간도에 서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12% 이상 떨어진 게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엔화 자금이 청산돼가지고 이게 돌아오니까는 이동이 생기니까. 당사국이니까. 당사국가니까 하는데 얘 우리나라는 왜 이거냐, 얘 우리나라가. 경제 체질이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허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고 그 유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그러니까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일본하고 같이 무덤 속으로 갈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 그게 국민이 살 길이야, 이게. 자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왜 끝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게 배웠어요.